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 바탕으로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그 다음 오늘 이제 수업을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머릿속을 생각합니다. 소변경부터 우리가 시작을 했었습니다. 소변경이었습니다. 본안소송 절차의 마지막 소변경. 행정소송에서의 소송의 변경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눴었죠. 첫 번째는 행정소송법상의 소변경이 있었고 두 번째는 민사소송법상의 소변경이 있었습니다. 예, 행정소송법상의 소변경은 행정소송법에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소의 종류의 변경이고 하나는 처분 변경에 따른 소의 변경이었습니다. 각각 21조, 22조에 있었고요. 그 다음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변경 문제는 또다시 두 개로 나눠질 수 있었는데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 사이에 있어서의 소변경이 하나가 있었고 청구 내용의 변경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총 4개입니다. 예, 그 중에서 문제가 출제되는 부분은 처분 변경에 따른 소변경하고 민사소송과의 소변경하고 두 가지 측면이 주로 문제로 출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문제로 잘 출제되지 않는 부분이 나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조금 더 지엽적인 부분이나 응용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서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지 전혀 관계없는 문제가 출제되는 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문제가 뭐라고 했어요? 조립식 특강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행정 문제를 출제하는 교수님은 행정법 교수님이지 노동법 교수님이 아닙니다. 행정법 교수님은 노동법을 모르시고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행정법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껏 출제됐던 모든 문제는 행정법 학계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들이 출제된 거지 노동법 쪽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이 출제된 게 아닙니다. 행정법에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첫 번째 21조 생각해 보시면 구소를 취소로 고정을 시키고 신소를 다른 것들로 바꾼다라고 했을 때 구소가 취소승은 21조고요. 구소가 취소승 외의 항고승, 무효확인 소송과 부작위 여파인 소송은 37조로 넘어가는 거였습니다. 구소가 당사자 소송이고 다른 소송으로 바꾸는 것은 42조로 넘어가는 거였죠. 이쪽에서 이제 그다지 어떤 쟁점을 걸어놓고 출제하기 힘든데 좀 특징적인 부분 하나 짚어본다라고 하면 확인 소송끼리의 소변경은 행정소송법이 허용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무효확인 소송과 부작위 여파인 소송 서로 간의 소변경은 인정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처분 변경에 따른 소변경입니다. 소송 도중에 처분이 바뀌게 됩니다. 이거는 단순히 항고소송의 문제뿐만 아니라 당사소송에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당사소송은 3조 2호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한 법률관계에 대한 소송이 하나가 있고 그 밖에 공법상 법률관계에 대한 소송이 하나가 있고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전자입니다. 전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사소송에 뭐가 개입되고 있다? 처분이 개입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처분이 바뀐다는 겁니다. 여기서 처분이 바뀌면 당사소송 역시도 처분 변경에 따른 소변경이 필요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처분 변경 소변경은 22조에 있었습니다. 역시 구소는 취소용으로 고정시키고 있었고 이거를 취소용 외의 항고소송으로 넓히게 되면 38조에서 준용을 하게 됐었습니다. 일반 준용 규정인 38조를 사용했었고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38조 2항이 22조를 준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 당사소송의 경우에선 44조 1항 일반 준용 규정에서 22조를 준용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당사소송에서도 처분이 바뀌게 되면 소를 바꿔야 되는 일이 생기게 되는데 어디서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것이 입법 취지다 이겁니다. 입법자의 의도는 무엇이다? 부작위는 처분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도중에 거부 처분이 나온다면 이거는 최초의 거부 처분이 나온 것이지 처분 변경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처분 변경 소변경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는 준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문제 하나. 그 다음 민사소송과의 소변경입니다. 구소가 민사소송인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바로 구소가 행정소송인 경우입니다. 구소가 신소로 바뀌게 되는데 구소 취하, 신소 제기 이것이 바로 소변경이라고 했고 구소가 행정소송인데 그 행정소송이 또한 당사자 소송이 아니라 항고소송일 때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바꾼다? 항고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바꿀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었는데 하나는 피고가 바뀐다라는 점이고 두 번째는 관할이 바뀐다라는 점 이렇게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부분 이제 보시면 청구 내용 변경이 있겠죠. 청구 내용 변경은 전부 취소를 구했다가 일부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바꾼다라거나 일부 취소를 구했다가 전부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바꾼다라거나 이런 경우에 뭐가 바뀌어요?
소송물이 바뀝니다. 그쵸? 소송물이 바뀌죠. 무엇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무엇의 위법성을 판단해야 될지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신 대로 취소의 소송물은 당해 처분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입니다. 그럼 무엇의 위법성을 판단할 것인지 문제가 바로 소송물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전부 취소와 일부 취소는 전부가 위법한지에 대한 판단과 일부가 위법해야 되는 판단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그 소송물이 다르고, 소송물이 다르다면 당연히 소송도 같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제한은 없다고 했죠. 문제가 되는 것은 제소기간 문제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소송법 14조의 피고 경정 부분에 보시게 되면 피고 경정 부분에서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 제기된 것으로 본다라고 해서 소급표를 인정하는 규정이 있는데, 행정소송법에서는 21조, 22조 모두 다 이와 같이 처음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소변경 시에 말이죠. 그 얘기는 신소제기라는 것이 언제 이루어진 것이다. 구소가 제기된 때 제기된 것으로 본다. 이래 봐버리게 되면은 제소기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만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변경의 문제에서는 이와 같이 소급표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언제 신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구소 제기된 때가 아니라 소변경 됐을 때입니다. 소변경 되었을 때 소제기된 것으로 본다. 그러면 구소 제기 시점과 그리고 소변경 시점 사이에 있어서 시간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제소기간을 도과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두 개였었죠. 첫 번째, 처분 변경에 따른 소변경 문제였었습니다. 부작위에서 거부로 바꾸는 겁니다. 부작위 위법 항해송을 거부 처분 취소로 바꾸는 건데, 처음부터 거부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처음에는 거부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거부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이래 되면은 부작위 위법 항해송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취소로 바뀝니다. 그럼 소의 종류가 바뀌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22조 문제가 아니라 그냥 21조 문제로 끝나버립니다. 이거는 법에서 인정을 하고 있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취소송으로 소의 종류 바꾸기는 어디 있어요? 37조에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처음엔 거부가 없었습니다. 진짜 부작위였습니다. 그래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런데 소송 도중에 거부 처분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거를 행정소송법의 입법 의도와 마찬가지로 역시 최초의 처분으로 봐버리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소의 종류 변경 문제로 처리하고 말아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부작위도 처분이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다수설이고, 이들에 따르게 되면 부작위 처분이 거부 처분으로 바뀐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우선 처분 변경에 따른 소변경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내려봐야 되겠는데, 22조가 38조 2항에 준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22조는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21조에 대한 해석 문제로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21조의 해석을 할 때 그걸 확대 해석을 할 거냐 한정 해석을 할 거냐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한정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오인한 경우에만 부작위 위법 항해송을 거부 처분 취소로 바꾸는 거 허용하겠다. 21조를 근거로입니다. 오인한 경우에만 그렇게 보겠다. 오인이 뭐였습니까? 맨 위에 있는 거였습니다. 원래부터 거부가 있었는데 부작위로 오인하고 부작위 위법 항해송을 제기한 상황. 이때만 21조가 적용될 수 있다. 오인의 경우로 국한합니다. 이게 한정 해석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정 해석을 하게 되면 국민의 권리 구제에 있어서 상당한 제한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라고 했을 때, 명문 규정이 없으면 말입니다. 이럴 땐 국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언제든 허용됩니다. 그러나 국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반드시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정 해석은 인정될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21조를 근거로 해서 부작위 위법 항해송을 거부 처분 취소로 바꾸는 게 현행법상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 민사소송과의 소변경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여기서 문제는 두 가지 피고와 관할의 문제였는데, 피고 부분에서는 무엇을 생각하라고 했어요? 13조 2항과 33조를 떠올리라고 했습니다. 13조 2항과 33조를 생각해 보시게 되면 13조 2항에서는 행정청이 소멸했을 때 국가 등이 등장한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동일 주체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33조에서는 행정청, 피고행정청이 졌을 때 돈은 국가가 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동일 주체라는 것입니다. 피고가 달라지는 것이 실질적으로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관할이 바뀐다라고 했는데 하나는 행정법원, 하나는 민사법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행정법원은 서울에 하나밖에 없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방법원 본원에서 행정사건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짚으시면 이 부분도 역시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소변경은 전반적으로 다 가능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셔야 됩니다.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청구 내용 변경 한번 생각을 여러분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취소를 구한다와 일부 취소를 구한다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했을 때 무엇의 취소를 구하는지에 따라 무엇의 위법성을 판단하는지가 달라지고 무엇의 위법성을 판단하는지에 따라서 소송물이 달라진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의 취소, 무엇의 위법성을 판단하는지가 바로 소송물의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답안을 보다 보면 특히 민소 공부하신 분들 같은 경우 문제가 좀 큽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쪽에 대상적격 얘기를 하는데 소송물 얘기를 꺼냅니다. 자꾸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쪽의 기속력과 우리 쪽의 기속력, 그쪽의 제소금지와 우리 쪽의 제소금지 없음, 그쪽의 소송물과 우리 쪽의 대상적격, 자꾸 경계를 넘나드시는데 넘나들어도 되는 거면 그냥 넘어가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소송물이라는 것과 그 다음 소의 대상으로서의 대상적격이라는 문제는 분명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헷갈리는 이유는 뭐냐면 소송물이라는 것이 심판 대상의 결정 문제이기 때문에 무엇을 대상으로 심판할 것인가 대상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다. 대상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상적격 문제 아니냐 이렇게 생각들 자꾸 하시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는 무엇이고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소의 대상이고 하나는 심판의 대상입니다. 하나는 형식의 문제이고 하나는 내용의 문제입니다. 소송물이라는 것은 무엇의 위법성을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 문제가 되는 것이고 대상적격 문제는 뭐예요? 어떤 행위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서로는 엄연히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게 만약 같은 거라고 하면 제가 여기서 대상적격 얘기할 때 소송물 얘기했겠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두 개 반드시 구별을 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법원의 판결로 넘어갑니다. 법원의 판결 가보시게 되면 이제 오늘 사례 문제를 조금 이제 풀기 시작을 할 텐데 번호는 우리가 11번까지 했기 때문에 12번부터 출발을 시킵니다. 12번부터 몇 번까지 카운팅 되나를 봐야 되기 때문에 30 돌발 40이 목표인데 30선에서 멈출 수도 있습니다. 따라오는 속도, 수업 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나머지는 이 수안에서 막을 거니까 결국 여러분들 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제시나 삼시들이 여러분 왜 떨어지는지 아시죠? 물론 제일 많이 합격하는 건 제시입니다. 제일 많이 합격하는 건 제시고 그 다음 이제 삼시고요. 그죠? 그 다음 이제 그 뒤쪽 사람들이고 초시는 1년에 합격생이 10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안에 10명은 다 있습니다. 이제 그 파일을 누가 키우냐의 게임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10명은 거의 대부분이 우리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파일을 키우면 여러분들은 합격하고 제가 파일을 못 키우면 여러분들은 떨어집니다. 근데 제시가 많이 합격하는 건 사실이지만 제시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삼시가 많이 합격하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3년차 되는 순간 도망가 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체적인 파이가 작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시 합격률이 높은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한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고시생들 같은 경우에 서울대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합격한다. 그건 무의미한 짓입니다. 90% 이상이 고시 공부를 합니다. 전부 때로 덤벼들었다가 일부 합격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쪽수 게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1대1 게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합격률 싸움 게임 하는 거지 누가 많이 합격했냐 이 얘기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시 쪽은 워낙에 많아요. 근데 제시임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사람들은 왜 떨어지는 걸까요? 제일 많이 합격하지만 제일 많이 떨어지는 게 제시란 말이죠. 그건 바로 기본 강의를 안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순환을 안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사도 발전합니다. 판례도 바뀌고 법도 바뀝니다. 행정법은 매년 법이 수백 개, 수천 개씩 바뀌어 나갑니다. 근데 본인들이 한번 공부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시들이 초시한테 잡히는 겁니다. 처음부터 계속 달렸다면 제시는 초시한테 잡힐 일이 없습니다. 8월 달에 시험 끝나면 뭐 해야 돼요? 특히 초시를 그냥 무조건 공부하는 겁니다. 놀긴 뭘 놉니까? 그죠? 그리고 나서 10월 달에 떨어지면 그때 가서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그럼 10월 달에 떨어지고 나면 10월 중순에 다시 이제 마음 잡고 공부할까요? 12월까지 또 공부 안 합니다. 100%입니다. 그럼 1월 달에 시작하는데 그때 되면 초시들은 이미 본인들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또 집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가는 겁니다. 모든 순환은 0부터 시작해서 1, 2, 3까지 가야지만 하나의 그림이 완성됩니다. 뭐 강사가 무당도 아니고 물론 제가 지금까지 찍어 맞추긴 했지만 오래 찍어 맞춘다는 보장 없습니다. 뭐 그래서 나가시려면 나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그건 뭐 물론 열심히 기도합니다. 올해도 맞추게 해주십시오. 하겠지만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 제가 뭐 얘기하다가 보면은 우연히 그렇긴 했지만 1순환 때 올해 합격한 친구 중에는 1순환 때 제가 직접 처분에 대한 내용을 한 4페이지를 줬었어요. 예, 상당히 많은 분량을 줬습니다. 나오면 이거 한번 써봐라. 입법론적 해결 방향은 여기서만 10개다. 문제 행정소송법이 엉망진창입니다. 다 짚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쓴 친구가 있었어요. 1순환 때 그 자료는 특이했고 그래서 기억하고 있었다. 가지고 다니면서 외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0, 1, 2, 3이 합쳐져서 하나의 그림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 언젠가 한 번은 말했던 문제가 출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시험장 가면 떠오릅니다. 들었던 얘기는 무조건 떠올라요. 그럼 어떻게든지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시들 조심하시고요. 뭐 연기 안 듣고 넘어오는 것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제시들 뭐 2기부터 들어온다. 그런 거 저는 용납 안 합니다. 2기에 들어온 제시 3시가 초시를 이긴다면 제 수업의 문제가 큰 겁니다. 그쵸? 연기 1기에서 제시들을 이기게 못 해준 거잖아요. 그럼 제가 날로 먹은 거죠. 그건 제가 용납 안 합니다. 반대로 어떻게든 그들을 눌러서라도 여러분들이 이기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전체 그림을 여러분들이 그리는데 집중을 하세요. 하나하나 지엽적인 거 암기하시고 외운다고 해서 될 문제가 절대 아니고 전체 그림을 그리는 게 제일 중요하고 전체 그림을 암기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판결 보시게 되면 첫 번째 뭐 각하 판결이 출제될 리도 없는 것이고 기각 판결이 출제될 리도 없는 것이고 문제는 어디서 출제됩니까? 인용 판결에서 출제됩니다. 물론 기각이 나온다면 뭐가 출제됩니까? 예외적인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는 항상 일부 취소 판결 그리고 사정 판결 문제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일부 취소 판결 머릿속으로 한번 출발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소송법에 일부 취소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가? 아무리 뒤져도 없더라 이거죠. 그러면 이 문제는 어디서부터 출발시키는 건가? 모든 출발은 법조문으로부터 출발입니다. 그래서 행정소송법에 어디부터요? 4조 1호에 있는 변경이라는 문제부터 출발을 시키게 되죠. 근데 그 바로 앞에 뭐라고 돼 있어? 취소라고 돼 있더라 이거야. 그래서 취소부터 먼저 한번 비교해 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건 이름 자체가 취소죠. 말씀드리기를 취소 판결은 소극적 형성 판결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이름부터 자체가 취소니까 처분 취소 판결인 건 분명합니다. 처분 취소 판결인 건 분명하고 처분 취소 판결은 소극적인 형성 판결이라고 했습니다. 기존의 법률 관계로 되돌려 놓는 거라고 했죠. 다만 취소는 전부 인용이고 변경은 일부 인용이라는 의미로 거의 새겨질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전부 취소 판결이다. 이렇게 보시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이거랑 이제 비교를 해보자 이거야. 그건 변경이라고 돼 있더라 이거. 이건 처분 변경 판결이죠. 그 이름 안에 취소라는 표현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변경은 과연 뭐냐는 거야. 기존의 것을 취소하고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이 바로 변경이더라 이거죠. 기존의 것을 취소하고 새로운 것을 한다. 기존의 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처분을 한다 하면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새로운 처분을 한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처분 판결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는 거죠. 변경이라는 의미만 가지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 처분 변경 판결이라는 것은 적극적 변경의 의미, 적극적 형성 판결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 뭐 포함되어 있으니까 처분 판결, 새로운 처분 판결 들어가 있으니까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변경이라는 의미만 갖고 보면 이건 분명 적극적 형성 판결인데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가? 이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여기서 적극적 형성 판결로 볼 때 불가능한 이유는 무엇이다? 법원이 처분을 한다고? 야, 행정심판위원회도 처분 제기를 잘 안 하더라. 실무적으로 한 일이 없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 같은 행정부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도 처분 제기를 안 하는데 사법부가 처분을 한다. 판결의 형식으로. 이건 인정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또 앞에 있는 거와 뒤에 있는 거 취소와 변경. 이건 뭐예요? 균형 있는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당사종화 얘기 말씀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죠.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 소송, 그 밖에 공법상 법률관계 소송, 균형 있는 해석이 필요하다. 여기서 어느 쪽이 엄격해요? 이쪽이 엄격하죠? 공법관계라고 돼 있잖아. 그쵸? 이게 공법관계면 이건 공법관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고 보는 사람들은 해석을 이것도 적극적 변경으로 해야 될 겁니다. 있는 그대로 문헌대로 판단하려고 하는 거야. 법률관계 하니까 공법관계, 사법관계 다 포함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종합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변경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본다? 일부 취소로 본다는 거예요. 앞에 건 전부 취소니까 뒤에 건 일부 취소가 될 수밖에 없더라.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문제가 있죠. 뭘 조심해야 된다? 소극적 변경으로 봤다라는 것은요, 적극적 형성 판결이 안 된다는 의미다 이거예요. 항상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새기셔야 됩니다. 소극적 변경이다, 소극적 형성 판결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적극적 형성 판결이 안 된다는 것이지 뭐가 아니다? 소극적 변경이면 뭐든 된다는 뜻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법률 관계를 만들어버리는 처분 판결, 이런 건 안 될 겁니다. 이런 건 안 되겠지만 물론 취소 판결, 이런 것만 될 겁니다. 하지만 이 취소 판결이, 일부 취소 판결이 전부 되는 건 아니다 이거지. 그게 또 한 번의 제한 요건이 들어오는데 그게 바로 분리 가능성, 특정 가능성 두 개의 문제였죠. 분리 가능성의 핵심은 뭐였다? 감염이었던 것이다. 그다음 특정 가능성의 핵심은 뭐다? 재량권 침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분리가 안 되는 처분의 경우에서 항상 마이너를 기준으로 가는 겁니다. 분리가 된다 안 된다? 마이너는 안 된다.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위법한 부분과 적법한 부분이 결국 하나의 일체를 형성하게 된다. 그럼 위법한 부분이 적법한 부분을 감염시키게 된다. 모두가 위법해졌다. 그럼에도 일부만 취소시킨다면 남아있는 위법한 부분은 어떻게 책임질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기죠. 위법 상태 방치라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건 가장 기본적으로 뭘 기준으로 하라고 했어요? 금전적인 문제와 징계 처분을 비교해 보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이제 금전적 문제로서 분리된다는 전제를 깔고 그 다음에 특정 가능성 문제로 넘어가더라 이거야. 특정 가능성의 논의는 기속행위랑 재량행위 문제가 되겠죠?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될 게 있죠. 뭘 조심해야 돼요? 역시 마이너 쪽을 잡고 들어가는 겁니다. 어느 부분을 제거할 것인가, 어느 부분이 위법해 제거할 것인가 문제가 아니라 어느 부분을 남길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판례도 남길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적정한 부분을 남길 거예요. 그런데 이 적정하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이겁니다. 기속행위에서의 적정하다는 적법하다고, 재량행위에서의 적정하다는 적법정당하다. 적법한지 아닌지 판단은 법원도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나 재량행위에서 적정성 판단에는 정당부당에 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법원은 그 판단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일부 취소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어저께 밤에 GS1그 답변 올려드린 거 이제 보셨을 텐데, 우리 이제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사건, 이게 일부 취소 판결로 문제가 출제됐던 거예요. 과거에 사시에서 한번 출제되고 경찰 간부에서 한번 출제되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출제되고 이렇게 들어왔어요. 사실은 판례 그냥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에 위반돼서 행해진 처분 이렇게 하고 들어왔어요. 400에 800 들어왔습니다. 800에 1600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판례 그대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 경찰 간부 쪽에서는 판례 사실관계를 때려봤고 일부 취소는 어렵기 때문에 그거 안 물어보고 행정 입법 파트만 물어보고 빠졌고, 여러분들은 사실관계를 깨버리고 일부 취소를 물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관련 문제는 3개였었습니다. 당시 상황이 이런 거예요. 청소년 보호법에 보시게 되면요, 여관 등 있죠. 근데 당시 사건이 청소년 둘이서, 여학생 하나 남학생 하나 둘이 손잡고 여관에 들어왔단 말이죠. 청소년들이 혼숙을 하러 들어왔습니다. 그걸 이제 들여보냈다는 거야.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얼마를 부과해야 될까요? 과징금을 법률에 보니까 1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었어요. 그러면 1원을 부과해도 되고 1000만 원을 부과해도 되고 얼마를 부과할지는 행정청 마음입니다. 재량으로 남게 되겠죠. 그런데 보통 이런 것들은 어디 나와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 기준을 제시하는지 아시겠죠? 똑같은 잘못을 했는데 서울에서는 걔네들한테 500만 원 부과하고 광주에서는 800만 원 부과하고 부산에서는 1000만 원 부과하고 하면은 어디서 여관하는지에 따라서 손해가 달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통일적 규율이 필요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처분 기준을 만듭니다. 그게 바로 재량권 행사의 기준이 되는 재량 준칙이 돼요. 근데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에 그 기준이 나와 있더라 이거야. 위반 횟수에 따라서 한 번 잘못하게 되면은 800만 원을 부과해라 이런 식으로 돼 있었어요. 한 번 잘못하면 800만 원 부과해라. 근데 이번에 몇 번 잘못했나요? 2명이 들어갔어요. 2명이 들어갔으면 한 번 잘못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청소년 혼숙시키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혼숙은 2명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2명이 들어갔으면 사건은 하나입니다. 위반행위 하나? 그럼 800을 부과해야겠죠.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800을 부과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우리가 협의의 소위 얘기하면서 그런 말씀드렸죠.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에서 판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차별하고 있더라. 시행령 형식의 행정규칙은 법으로 보고, 그다음 시행규칙 형식의 행정규칙은 법이 아니고 행정규칙이라고 보더라.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은 뭐예요? 시행령 형식의 행정규칙입니다. 재량준칙은 행정규칙의 내용이잖아요. 처분 기준이니까 권리의무 규율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시행령 형식의 행정규칙이니까 이건 법입니다. 판례에 따라도. 그러니까 법률도 법이고요. 청소년보호법도 법이고 시행령도 법이고요. 둘 다 법이야. 하나는 상위법이고 하나는 하위법입니다. 상위법과 하위법이 동일 영역에 적용될 때는 무엇을 적용시킨다? 당연히 하위법을 적용시키죠. 우리 신법, 구법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특별법, 일반법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모든 건 상식적인 거란 거죠. 엄연히 일반 절차를 규율하는 일반법이 있는데 굳이 특별 절차를 왜 만듭니까? 특별법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적용 안 시키고 이거 적용시킬 거면 이 법 만든 의미가 없습니다. 네, 신법을 만들었습니다. 법을 개정을 했고 제정을 했고 새로운 법을 만들었는데 옛날 법을 적용시킬 거면 이 법을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상위법이 있고 하위법이 있고 하위법을 만들었는데 위에 있는 상위법을 적용시키면 이 법을 만든 이유가 없습니다. 만들었다면 적용을 시켜야 되겠죠. 상식적으로 특별법이고 신법이고 하위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뭐가 돼요? 하위법이 적용돼야 되겠죠. 하위법에 보니까 한 번 잘못하면 800 이렇게 돼 있어요. 기속행위로 돼 있다 이거죠. 하위법이 적용돼 버리면 이제 그건 더 이상 재량행위가 아니고 기속행위가 돼요. 그럼 얼마 부과해야 돼요? 무조건 8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800. 근데 얼마 부과했다고? 1600 부과했다고. 이렇게 되면요. 금전 문제죠. 분리 가능합니다. 여기서 위법한 부분은요. 그냥 시행령 기준으로 생각해봐요. 시행령 기준으로 그렇게 하면 적법 이렇게 간다면은 과다 한 800 부분이 위법이고 나머지 800은 적법이 되겠죠. 그래요. 그럼 이거 기속행위 되면 나머지 800 부분에 대해서만 일부 취소 당연히 허용돼야 될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에 따르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판례는 이걸 부정해버렸다는 거야. 왜 부정을 했을까? 엄연히 하위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부과는 여전히 재량이다. 이런 논리를 펴버렸습니다. 처음으로 그런 논리를 펴니다. 근데 뭘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는 건데 라고 보니까 그 800만 원이라는 수액이 정액이 아니라 뭐라고요? 최고 한도액이다. 이렇게 보더라 이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 이제 학설 대립이 있었단 말이에요. 정액으로 봐야 돼 라고 하는 기준 액설이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 최고 한도액으로 보는 거야 라는 상한 액설이라는 학설 대립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판례가 그동안에 정액으로 봐오다가 갑자기 최고 한도액으로 봐버려요. 그러면 800만 원 이하 부과하는 거니까 여전히 재량은 일부 남아있죠. 그래요. 재량행위로 봐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아니 그렇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엄연히 800이라는 선은 그어져 있지 않습니까? 상한선은 그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800을 넘어선 800 부분은 당연히 일부 취소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씀을 또 하시기도 합니다. 또 이제 이거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뭘 몰라서 그러는 거냐면 재량의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을 몰라서 그러는 건데 뭐 거기까지 설명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맞습니다. 800을 넘은 부분은 제거할 수 있는 게 맞는데 기준이 뭐라고 했어요? 남겨놓을 부분을 우리가 특정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제거할 부분은 특정이 됩니다. 근데 800 밑이잖아요. 800 이하라고 했어요. 그럼 1원부터 80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 건데 어디가 적정선인지는 또 법원이 판단을 못한다는 거예요. 800의 범위 내에서는 또 정당부당 문제가 또 생긴다는 거죠. 그 부분 대책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결국 법원은 여기다가 손을 댈 수가 없다. 어쨌든 그 안에 위법 사유가 존재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니까 우선 위법하니까 다 취소시켜버린다. 그리고 그냥 설명하는 거야. 내가 이걸 취소하는 이유는 이렇다라고 판결 이유에다가 위법 사유를 적어주면은 행정청이 그에 따라 행동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판결의 취지를 실현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뭐 이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움직이는 거 이건 너무 상식적인 부분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저한테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면은 원칙을 제시하고 당신은 이런 상태의 사정에 있으니까 특별하게 맞춤형으로 한번 설명해 본다면 이런 원칙, 소원칙들 이런 것들도 지키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넌 뭐해? 넌 뭐해? 어느 책 봐? 이거 해? 라고 자물쇠에서는 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계속 상담을 하니까 그런 거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옆에 두고 있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 제가 상담한 취지에 따라 여러분들이 판단을 내리는 거고 그 판단에 미스가 생기면 또 실패하는 겁니다. 물론 판단의 취지는 옳다는 전제하에서. 그래서 판결의 취지에 따라 전체 취소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기속력을 매개로 해결을 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 사정 판결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엄연히 처분이 위법합니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인용 판결을 해야 되겠죠. 그래 뭐 인용 판결에 전부 인용도 있고 일부 인용도 있고 있을 수야 있겠지만 어쨌든 인용 판결을 하긴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기각 판결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거지. 법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28조에 보면 그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 현저히라는 표현. 사정 판결은 굉장히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인정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엄연히 위법하고 원고 주장이 맞는데 원고한테 너가 졌어 라고 말을 하려면 정말 확실한 명분이 있어야 될 겁니다.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냐. 근데 이 출발은 뭐냐는 거예요? 처분은 위법이답니다. 처분은 위법이다. 여기서 청구가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정 판결은 무슨 판결? 예외적 기각 판결. 두 번째, 취소 소송에서만, 판례는 그러죠. 취소 소송에서만 사정 판결이 인정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건 소송의 형식이 취소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죠. 뭐가 중요한 것이다? 취소 사유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취소 사유는 여전히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바로 뭐다? 사정 판결은 효력을 유지하기 위한 판결이다. 그 다음 세 번째, 공익이 사익보다 현저히 커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사익은 커져 있어요. 처분이 위법하니까 그 사람의 권리를 구제시켜줘야 될 사익은 그만큼 이미 커져 있습니다. 심지어 그거조차도 뭐예요? 그거보다도 우월한 공익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익 형량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위법성에 대한 문제의 첫 번째 요건은 그냥 출발 요건이고요. 2번, 3번에서 논점이 걸리겠죠. 2번에서는 취소 사유, 판결이 처분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한 게 사정 판결이라고 했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다? 무효확인 소송에서 과연 사정 판결 될까? 이런 문제가 두 번째 요건 쪽에 생겼다. 세 개의 요건 중에 가장 핵심적인 요건은 무엇이다? 세 번째 요건이다. 공공복리, 요게 핵심입니다.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 공공복리가 존재한다는 건 누가 주장해야 된다고? 당연히 피고행정청이 주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주장은 유불리에 따라서 유리한 쪽에서 주장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문제라고 했습니다. 판결, 사정 판결의 필요성은 바로 핵심 공공복리. 기성의 공공복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라는 주장을 피고가 해야 되는데 피고가 그런 주장을 안 했을 때 법원이 알아서 저 공익 대박인데 그래서 사정 판결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법원의 직권에 의한 사정 판결 가능성 논의가 또한 문제로 출제될 수 있겠죠. 여러분한테 사정 판결 문제가 출제가 되면요. 무효확인 소송의 사정 판결, 법원의 직권에 의한 사정 판결 논의가 매번 답안에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사정 판결 기출은 그 두 개가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취소에 있어서의 사정 판결 논의로 일반 요건 3개, 기본 요건 논의 1개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무효확인 소송의 사정 판결 논의 2번째입니다. 법원의 직권에 의한 사정 판결 가능성 3번째입니다. 사정 판결 문제 나오면 3개는 항상 써야만 했었습니다. 우선 그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그 중에서 뭘 빼야 될 것인지 문제는 다음 문제가 되겠죠.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라는 말이 나오면은 두 번째 걸 빼는 겁니다. 사정 판결이 필요하다고 했다라고 하게 되면 세 번째 걸 빼는 겁니다. 우선 사정 판결은 3개 모두 다 기억하고 있는다라는 겁니다. 무효확인 소송의 사정 판결이 된다고요? 존치시킬 효력이 없는 행정행위에 대한 사정 판결이란 건 존재할 수 없다. 효력을 유지하기 위한 거니까. 그러면 무효인 처분의 사정 판결을 하게 되면 그건 뭔 꼴이 돼버린다? 법원이 처분한 꼴이 돼버린다. 이건 뭐 지금 우리가 계속 안 된다 말하는 그 부분입니다. 적극적 형성 판결 하는 거나 똑같은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러나 여기서 예외는 있었죠. 문제를 한 번 더 응용해서 꼬아버리게 되면 취소 사유 플러스 취소 소송. 무효확인 소송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취소 사유더라 이거야. 취소 사유 플러스 취소 소송. 그리고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시점에 취소송도 제기할 수 있었더라 이거야. 이런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무슨 판결을 떠올려라?
무효확인성에서 취소 판결 가능하다라고 봤던 그 판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의 핵심 고리는 소변경이었습니다. 무효확인성을 제기한 시점에 취소를 제기할 수 있었다면 구소는 무효확인성, 신소는 취소, 소변경이 가능할 테고, 그런데 취소로 소변경을 했는데 취소 사유에 그치고 있으니까 공공복리 상태는 지금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정 판결이 안 될 이유가 없을 것이고, 결국 소변경하면 될 일을 여기서 안 된다고 하고 소변경 시키고 하는 것은 그닥 옳지 않다는 거야. 물론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성명권 행사를 하여 소변경을 유도하고 뭐 이런 말 할 수도 있겠지만, 성명권 행사의 필요성, 이것보다는 2단계에서 바로 무효확인성 상태에서 사정 판결을 인정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이런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법원의 직권에 의한 사정 판결이죠. 직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직권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우리는 항상 뭘 떠올려? 26조의 직권심리주의를 생각한다 이거. 직권심리주의에서 입증 책임의 예외는 누구나 인정하고 있었지만 주장 책임의 예외를 인정할 것인지 견해 드립이 있었습니다. 직권증거조사주의설, 변론주의 보충설, 직권탐지주의설, 이쪽 나오면 할렐루야를 외치십시오. 이쪽 나오면 다른 쪽에서 아무도 못 씁니다. 26조 나오면요 아무도 못 씁니다. 이 세 개 구도로 그냥 밀고 들어가면 그 누구도 시비 못 겁니다. 근데 되게 웃긴데 아니에요. 그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고. 그래서 주장 책임을 전면적으로 인정하자, 절대 인정하지 말자, 세모표 치자라는 학설 3개가 있었죠. 여기서 통설 판례 입장은 변론주의 보충설의 입장이었는데, 이걸 그대로 끌고 오게 되면 어디로요? 28조로 사정 판결로 끌고 오게 되면은 긍정설, 부정설, 제한적 긍정설 중에서 제한적 긍정설로 연결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논리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무조건 연결시키는 게 다 논리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물기름의 문제도 있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26조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조항이다. 이건 적법성 확보를 위해서, 위법성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다. 근데 28조는 위법성 방치를 위한 것이다. 따라서 26조와 28조는 서로 물기름이다. 그렇다면은 26조는 28조로 전혀 오지 못한다. 오지 못한다면 변론주의는 그냥 그대로 적용되고 고수된다. 변론주의가 그대로 고수된다는 것은 사실 어느 입장이 되는 거예요? 법에서 명문으로 인정한 직권 증거 조사만 인정한다는 겁니다. 직권 탐지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이 돼버리는 거죠. 변론주의 그대로 고수시켜버리면 법원의 직권에 의한 사정 판결은 안 됩니다. 그럼 우리 이런 가정 한번 때려볼까요?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동일 노선에 대한 시외버스 운송사업 면허 사건, 이게 바로 그런 상황인데요. 사정 판결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논의가 취소승에서의 사정 판결, 그 다음 두 번째 논의가 무효확인승의 사정 판결, 세 번째 논의가 법원의 직권에 의한 사정 판결, 이래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선 사정 판결 문제 나오면 1단계 논의 당연히 하겠죠. 요건에 대한 얘기 막 꺼낼 겁니다. 그래, 했단 말이야.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항고소송이라고 나와 있어요. 항고소송이라고 나와 있으면 무효확인소송도 당연히 포함시켜 논의하는 겁니다. 그 논의를 꺼내봤단 말이야. 근데 무효확인소송에 대한 얘기를 꺼내기 전에 위에서 취소송 얘기할 때 이거 취소 사유다라는 얘기가 했고, 두 번째 취소송 제기 가능하단 말도 나왔습니다. 위쪽에서 뭐 나왔어? 취소 사유 플러스 취소송에 대한 언급이 나왔다는 거야. 그러면 방금 우리 얘기한 대로 치게 되면 무효확인소송에서 사정 판결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되는 거지. 그쵸? 1단계 논의하는 과정에서 취소송을 당시 제기할 때 적법했다, 그리고 이것은 취소 사유에 그치고 있다 라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요건 둘 다 등장했잖아요. 무효확인소송의 사정 판결 되는 걸로 처리가 돼요. 그럼 법원의 직권에 의한 사정 판결 왜 맨 밑으로 내렸어요? 제가 취하는 견해에 따르게 되면, 부정설의 입장에 따르게 되면 이거를 위로 올려보세요 한번. 직권 사정 판결 가능성 논의를 위로 올려보게 되면 무조건 안 된다가 돼버립니다. 무조건 안 된다가 돼버리면 밑에 사정 판결 요건 무효확인소송 논의는 나올 수 없고요. 그 부분의 배점은 득점이 불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안을 쓸 때 순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될 듯 될 듯 될 듯 될 듯 안 되네,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앞에는 될 수 있는 걸, 뒤에는 절대 안 되는 걸 배치하는 겁니다. 순서를 그렇게 잡는다 이거야. 우리가 협의의 수익 가중요건 규정 문제 얘기할 때 그때 상황도 한번 생각해봐요. 협의의 수익에 대한 문제는
그 영업정지의 정지기간 도가가 소재기 전과 소재기 후를 나눠가지고 판단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소재기 전에 정지기간이 경과를 하게 되면은 이미 정지기간 경과돼서 처분의 효력이 소멸됐음에도 불구하고 협의의 소익이 인정될 수 있는가가 되고, 소재기 후에 정지기간이 경과돼서 처분의 효력이 소멸되면은 정지기간 경과로 처분의 효력이 소멸됐음에도 협의의 소익이 유지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문제로 나눠지게 됩니다. 전자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소재기 전에 정지기간이 경과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영업정지가 3개월짜리야. 3개월짜리면 90일이고 90일이 지났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지났다는 문제는 정지기간 경과 문제로 협의의 소익 연결도 되지만 제소기간 경과 문제로 제소기간 2개 다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송 요건에서 제소기간하고 협의의 소익 중에 뭘 먼저 검토해? 협의의 소익 먼저 검토해야 된다는 겁니다. 될 듯, 될 듯, 안 될 듯. 이렇게 가는 거야. 될 듯, 될 듯, 협의의 소익. 여기선 예외적 사유를 인정해서 우리가 통과시킨단 말이죠. 근데 결국 제소기간에 막힌 건 어떻게 뚫을 수 없다 이거죠. 결국 부적법 각하된다. 만약 제소기간을 앞으로 당겨버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각한데 뭔 놈의 협의의 소익이냐. 이렇게 써요. 그럼 출제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쓸데없는 문제를 낸 거죠. 그럼 기분 나쁘죠. 그렇죠? 아버지의 마음을 채점할 수 있겠어요? 채점할 수 없겠죠. 그럼 그어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될 듯 될 듯 될 만한 걸 먼저 던지고 절대 안 되는 걸 뒤로 빼야지 여러분 득점에 유리하다 이거야. 법원의 판결 끝나고 이제 판결의 효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의 효력은 크게 2개로 나눠가지고 확정력의 문제하고 그 다음에 밖으로 대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하고 이렇게 2개로 크게 나눴습니다. 제일 먼저는 불가쟁력이 있었습니다. 불가쟁력은 뭐예요? 상소를 할 수 없는 힘입니다. 판결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는 힘이 되는 겁니다. 상소 못합니다. 누가 판결을 깰 수 없다. 원고 피고. 당사자가 깰 수 없게 됐다. 두 번째는 자박력 또는 불가변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건 누가 그 판결을 깰 수 없다. 선고법원, 법원도 못 깬다 이겁니다. 세 번째, 기판력에 대한 문제입니다. 위에 있는 2개는 뭐예요? 같은 소송 절차에서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기판력은 소송 절차를 바꿉니다. 후소적, 다른 소송 절차에서 과연 이 판결을 깰 수 있을까? 그것도 못 깨더라 이겁니다. 이미 판단은 끝났다. 사건 종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판결의 내용은 이제 진짜 확정된 겁니다. 그러면 내용이 완전히 확정이 됐으니까 그에 따른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을 하겠죠. 구속력을 마구 미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보통 판결의 효력이라고 하게 되면 뭘 말해요? 판결의 효력이 미쳤는데 이러면 형성력이 미쳤는데 이렇게 봅니다. 형성력부터 출발을 시킵니다. 판결의 효력이 미쳤다. 형성력은 인용 판결에서만 인정됩니다. 처분의 효력이 바뀌고 법률관계도 바뀌었습니다. 누구의 법률관계가? 원피고입니다. 당사자의 법률관계가 바뀌었죠. 그런데 뭐래요? 대세요도 발생한대요. 소송상 제3자 너라고 하여 달리 볼 바 아니다. 너 역시도 임마 바뀐 거야. 그래서 뭐야? 전부 다 전방위적으로 이 처분과 관련된 모든 법률관계는 다 같이 바뀐 겁니다. 법률관계를 행정법상의 법률관계를 뭐라고? 통일적으로 규율을 하기 위함입니다. 모두에게 그 처분은 이제 없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이 똑같은 짓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청이 똑같은 짓을 또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재판을 한 이유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협의의 소익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기속력은. 기속력이라는 게 없으면 협의의 소익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협의의 소익과 관련하여 행정청이 행동한다는 측면에 있어서 기속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속력의 내용 이제 지금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의 효력에 6가지가 있었는데 위에 있는 불가쟁력이나 아니면 자박력은 뭐 큰 문제가 되지 않고요. 제일 많이 나오는 건 기속력이요. 그 다음에 기판력의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나와드린 여러분 기출문제 있죠? 기출문제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사건 조합 설립신고 반려사건 사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있죠? 네.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행정쟁송법과 무관한 노동법적 쟁점에 대해서는 서술하지 말 것. 여러분들은 항상 서술을 하시더라고요. 예. 문제 못 받으신 분들은 상관없습니다. 간단한 문제니까 알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따가 받으시고, 위 취송에 관하여 법원은 구직 중에 있는 자도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고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라는 이유로 을시장의 설립신고서 반려를 취소하였고, 취소 소송에 관하여 법원이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 판결했죠. 뭐에 대해서 취소했다고? 반려에 대해서 취소했다고. 무슨 말? 거부처분 취소 판결이 나왔다.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확정되었단 말이 나오는 이유는 뭐야? 판결의 효력이 발생했다라는 말이죠. 네, 그러나 을시장은 또다시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면서 또다시 설립신고서 반려, 이게 뭐야? 재거부처분입니다. 재거부처분. 다시 거부처분을 하면서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이거는 노조법 2조 4호 마목이다. 해당함을 그 사유로 제시하면서 이게 뭐예요? 재거부처분 사유입니다. 당초 거부처분 사유는 노조법 2조 4호 라목이었었고, 그 다음에 재거부처분 사유는 노조법 2조 4호 마목이 됐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에 각 노동조합은 다시 취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후소 등장입니다. 이때 청구는 본안에서 인용될 수 있겠는가? 라고 질문해요. 왜 본안 얘기를 꺼냈어요? 설문 1번이 뭐였습니까? 조합 설립 신고에 대한 반려가 취송의 대상이 될 수 있겠는가가 이게 설문 1번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전소고 이게 후소라고 할지라도 말이에요. 전소에서 조합 설립 신고에 대한 반려는 거부처분 맞고 따라 취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단 말이죠. 결론 내리고 이거 후소라고 해서 이것도 거부처분 취송인데 여기서 안 된다. 이래 말할 리는 없는 거거든. 그러면 설문 1번에서 무슨 얘기한 거예요? 조합 설립 신고 반려에 대한 취송의 소송 요건 문제는 설문 1번에서 물어본 겁니다. 그럼 설문 1번의 소송 요건 얘기 끝났으니까 이제 설문 2번 와서는 본안 얘기만 좀 해보자 이겁니다. 본안 얘기만 좀 해보자. 그래서 본안에서 인용될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여기서의 논점은 두 개죠. 하나는 기속력하고 기판력하고 두 개가 문제가 됩니다. 우선 기속력하고 기판력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속력과 기판력. 먼저 기판력의 적용 범위하고 그 다음 기속력의 적용 범위하고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적용 범위는 어떻게 돼요? 주관적 적용 범위가 있고 객관적 적용 범위가 있고 시간적 적용 범위가 있고 똑같이 주관, 객관, 시간 이렇게 적용 범위가 있습니다. 그럼 기판력은 누구한테 적용되는 겁니까? 기판력은 이미 판단은 끝났다라고 했어요. 이건 다른 소송 절차에서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기판력의 문제는 항상 전소와 후소의 구도가 성립이 돼야 됩니다. 그래요. 후소입니다. 후소. 기판력은 후소고 기속력은 처분입니다. 얘는 후소가 문제에서 나왔을 때 논의하게 되는 거고 기속력은 처분이 나왔을 때 논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요. 여기서 판결은 확정돼야 됩니다. 판결의 효력 논의니까 확정 판결은 존재해야 되고 기판력으로 가는 과정에서는 어떤 확정 판결이에요? 여기는 인용 판결하고 기각 판결하고 모두 다 상관없는 거죠. 판단은 끝났다.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단이 끝났다.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끝났다. 양쪽 다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인용, 기각 모두 다 해당 사항이 있고 그 다음 여기는 뭐예요?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해라 라고 했으니까 그 처분이 위법하다라고 본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해라. 여기는 인용 판결만 해당 사항이 있겠죠. 그러면 두 개의 공통은 뭐야? 인용 판결 이게 공통이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는 무엇을 준 겁니까?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이 나온 겁니다. 취소 판결, 인용 판결을 줬단 말이야. 인용 판결 줬으니까 일로 보내질 수 있고 일로 보내질 수 있고 결국 기판력, 기속력 문제 다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 겹쳐 놓은 겁니다. 이렇게 놓고 나서 얘는 후소에 적용된다고 했어요. 후소에서 딴짓거리 하지 말라는 게 기판력이죠. 그러면 후소에는 누구가 있어요? 배우, 관객, 무대. 그치? 배우, 관객, 무대. 세 명이 있단 말이야. 그럼 관객은 필요합니까? 그 방청객 필요 없단 말이지. 배우하고 무대. 둘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후소의 배우는 누가 돼요?
소송 당사자가 배우가 되는 거고 무대는 누가 돼요? 법원이 되는 거죠. 후소니까 후소법원.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친구는요. 당사자입니다. 당사자, 배우, 그 다음에 무대, 법원입니다. 후소법원. 이렇게 됩니다. 당사자는 뭐 하지 말라고요? 이미 판단은 다 끝났으니까 모순되는 주장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서 딴소리 하지 마라 이거예요. 딴소리 하지 마라. 모순되는 주장을 하지 마라. 안 된다. 이게 되는 거고 그 다음 법원, 후소법원도 전소법원과 모순되는 판단을 내리지 마라. 딴소리 하지 마라. 이겁니다. 모순되는 판단을 하지 마라. 이겁니다. 그래서 주관적 적용 범위는 당사자하고 그 다음에 후소법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객관적 적용 범위입니다. 기판력이라는 것은 소송법적 효력이라고 해요. 소송법적 효력이라는 게 뭐야? 실체법적 문제는 개입시키지 않겠다는 거죠. 실체법적 문제를 개입시키지 않는다는 것은요. 그냥 최종적 결론만 가지고 그대로 갔다가 인정하라는 겁니다. 실체법적인 왜 내가 그렇게 판단하는지 묻지 말라는 거예요. 짜증나니까. 다 끝났다고. 다 끝났는데 뭘 내가 또 설명하냐고. 판결문 보라고. 그치? 그래서 이 소송법적 효력 이건 어디에만 미친다? 판결 주문에만 미친다 이거야. 판결 주문. 그래요. 판결 주문에만 미쳐요. 판결 주문이 결국 무엇을 결정짓게 됩니까? 판결 주문이 무엇을 결정짓게 돼요? 소송물을 결정짓게 되죠. 소송물을. 그래서 소장에 있는 청구 취지 그리고 판결문에 있는 판결 주문 결국 이 중간에 뭐가 샌드위치 당한다고? 소송물이 샌드위치 당한다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소장 쓸 때 뭐라고 써요? 몇 월 며칠 날 2015년도 1월 29일 날 신민에게 한 A 처분을 취소한다 이렇게 씁니다. 그걸 내가 구하는 거예요. 이거를 취소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씁니다. 청구 취지를 그렇게 써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이야? 내 주장이 옳고 이 처분이 위법한 게 맞으면 이거 뭐 해달라고? 복사해 붙여주세요라는 거예요. 컨트롤 C, 컨트롤 V 원합니다. 이걸 붙여서 어디다가 써요? 그대로 판결 주문에다가 쓰게 된단 말이죠. 그 판결 주문에도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했던 그 처분을 취소하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 저기 소장에 써 있던 거 붙여놓은 거란 말이죠. 그럼 중간에서 이제 뭐야? 취소를 한다고? 취소를 하기 위해서 얘는 무슨 판단을 내려야 될까요? 본안에서 처분이 위법한지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되겠죠. 무엇을 구했는지에 따라서 우리 아까 계속 얘기했죠. 일부 취소는 처분의 일부를 취소해달라고 하는 거니까 일부의 위법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전부 취소는 전체를 취소해달라고 하니까 전부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A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했잖아요. A 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니까 A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게 바로 심판 대상이 되는 거고 그게 소송물입니다. 그러면 판결 주문이나 아니면 청구 취지나 소송물이나 그나물의 그 밥이다.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판력의 객관적 적용 범위는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소송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 다음 시간적 범위입니다. 이거 내용과 하등 관계없다고 했죠. 그럼 진짜 절차적인 문제만 보는 겁니다. 시간적 범위를 언제까지로 잡는다? 이 판단, 무조건 따라야 되는 이 판단 언제까지 제출된 자료 가지고 판단한 건데 이게 궁금한 거예요. 언제까지 제출된 자료 가지고 판단한 거야? 사실심까지 제출했어.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자료 가지고 그거 가지고 판단 내린 거야. 그래서 시간적 범위는 사실심 변론종결시 판결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변론이 끝나면 판결이 나올 테니까. 그 다음 주관적 범위 기속력은 뭐야?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하랍니다. 여긴 하지 말라고. 이건 해랍니다. 행동하라. 누구 보고 행동하라고? 이거는 행정청 보고 행동하라고. 그렇죠? 행정청. 여기서는요. 우선 피고였던 처분행정청도 있겠지만 누구도 있다? 관계행정청도 있다. 관계청도 포함이 된다. 이거. 관계행정청. 관계행정청은 취소의 대상이 된 처분과 관련 처분을 하는 행정청도뿐만 아니라 누구도 그냥 부수되는 행위를 하는 모든 행정청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청, 처분과 관련된 있는 모든 행정청 다 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하라.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하라고? 판결의 취지는 어디 있는데? 판결 주문에는 결론만 있잖아. 판결 주문에 뭐만 있다고? 판결 주문에는 결론만 있으니까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하라는 것은 그건 판결 이유 부분에 적혀 있더라 이가. 그래서 판결 이유 부분까지도 미치는 것이 바로 기속력이다. 이건 뭐예요? 뭐에 따라 행동하라? 판결의 취지에 따라.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행동하라. 이게 객관적 범위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시간적 범위는요. 판결 이유가 들어갔네요. 판결 이유가 들어갔다는 것은 여기 뭐가 들어가 있다? 구체적인 위법 사유가 들어가 있죠. 여기에는 실체법적인 문제가 포함이 되어 있다 이가. 그러면 이 실체법이 개정되면 어떻게 돼요? 구법과 신법 이렇게 서로 다르게 규정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달라질 수 있는 문제라는 거지. 그래서 위법성 판단 기준시를 언제로 보는 거야? 라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뭐 때문에요? 이 부분 때문에 실체법적 판단이 포함되어 있는 판결 이유 부분 때문에 얘처럼 그냥 언제까지 소송자를 제출한 거야? 이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언제를 기준으로 네가 위법성 판단한 거니?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위법성 판단 기준시. 야, 너 지난번에 법이 한번 개정됐던데 구법은 A법, 신법은 B법이야. 너 A법에 따라서 처분 위법이라고 얘기한 거지? 그럼 이거 나 B법에 따라서 딴짓 해도 되는 거야? 나 그거 판단 안 해봤으니까 딴짓 해도 상관없어. 이건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거 아니야. 왜? 법원은 B법, 신법에 따라서는 판단을 내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까지 고려한 거는 어디까지니 이거예요. 그래서 위법성 판단 기준시 문제 이게 표준시가 되죠. 이건 이제 우리가 뭐로 봐요? 이거는 처분시다 이렇게 보게 되고 그 다음 판결 주문에는 뭐가 나와? 처분을 취소한다. 처분을 취소한다는 것은 그 내용이 뭐야? 처분은 위법하다. 이거죠? 처분은 위법하다. 네가 심판 대상으로 삼았던 취소해달라고 했던 그 처분은 위법해. 그게 판결 주문이죠? 취소한다는 위법하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당해 처분의 위법성 문제가 되는 거고 기속력에 있어서의 객관적 범위는 뭐예요? 판결 이유가 추가됐죠. 그러니까 판결 주문에는 처분은 위법해. 근데 왜 위법해? 이런 이유 때문에 위법해. 이 내용이 포함된다 이거야. 그래서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는 당해 처분의 구체적 위법성, 구체적 위법 사유. 얘네들의 객관적 범위가 되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와 같은 문제는 뭘 가지고 푸는 거라고 했어요? 트라이앵글 이론 가지고 푸는 거라고 했죠? 트라이앵글 이론을 한번 적용을 시켜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제가 참 운이 좋은 사람이어서 그렇습니다. 트라이앵글 이론을 처음 개발하니까 이 문제가 나오더라 이거야. 이 문제는 트라이앵글 이론이 없으면 못 푸는 문제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올해도 제가 한 이순환 때쯤 되면은 어제도 같이 학생들이랑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기본 강의라면 제 머리도 이렇게 쪼그라들어가고 요만큼밖에 몰라요. 여러분들이 1순환, 2순환, 3순환 돼갖고 시험 직전이 되면 저도 같이 긴장하고 제 머리도 같이 커져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끌어들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이렇게 저와 함께 같이 커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입장의 동일함이죠. 그러니까 저는 시험도 안 보면서 매년 시험을 한 4-5개씩 보는 거야. 시험을 여러 개를 지금 제가 하니까. 그러면 1년 내내 긴장 상태로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8월, 누구는 6월, 누구는 7월, 누구는 2월, 어떤 사람은 9월, 1월짜리도 있어요. 1년 내내 나는 시험 보는 상태. 근데 지금 제 마음은 노무사에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노무사랑 똑같이 저 여러분들이랑 같이 커지는데 나중에 제가 2순환, 3순환 때 되면은 또 올해도 이론을 하나 만들고 내년에도 이론을 하나 만들고 그렇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 만들어진 건 트라이앵글도 있고 스퀘어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도형에 따른 이론들이 만들어지면 그 문제가 출제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공부 열심히 하면 제가 많은 이론을 만들겠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합격을 할 거예요. 꼭지점 보세요. 꼭지점 여기에 위치한 친구가 누구라고? 처사추변, 처분사유, 주가변경. 이쪽에 위치하는 친구는 누구라고? 기판력. 위쪽에 위치한 친구는 누구라고 했어요? 기속력. 이렇게 세 친구의 공통 분모를 찾아보자 이거였습니다. 여기도 한계 적용 범위 논의가 있더라 이거지. 그래서 처분사유 추가 변경에서는 사항적 한계 논의가 있었고 두 번째 실체상 한계 논의가 있었고
세 번째, 시간상 한계 논의가 있었고, 항상 요 친구가 핵심. 그 다음, 기판력에서는 주관적 적용 범위 논의가 있고, 두 번째, 객관적 적용 범위, 세 번째, 시간적 적용 범위, 이 친구가 핵심. 기속력에서도 주관적 적용 범위, 두 번째, 객관적 적용 범위, 세 번째, 적용 범위, 이 친구가 핵심.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저 실체상 한계에서 논의했던 것이 무엇인지 보세요. 이런 얘기 출발시켰지. 어디서부터? 처분권주의부터. 처분사의 추가 변경을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처분권주의에 반하면 안 된다. 소송물의 변경을 가하면 안 된다. 그 다음 뭐예요? 처분의 변경 가하면 안 된다. 다음은 사유의 변경 가하면 안 된다. 그 다음은 기본적 사실관계 변경 가하면 안 된다. 기사동. 이렇게 갔죠? 중간에 변수 하나 있었지. 그 변수가 바로 뭐예요? 소송물이야. 소송물. 그죠? 소송물. 처분권주의에서 출발을 시켜서 여기에 갖다 놓은 게 소송물입니다. 취소송의 소송물은 무엇이다? 당해 처분의 위법성. 당해 처분의 위법성. 당해 처분 잡고. 두 번째,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는 뭐라고? 소송물이라고. 얘도 뭐라고? 당해 처분의 위법성. 당해 처분 잡고.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는 당해 처분의 구체적인 위법 사유. 구체적 위법 사유. 역시 당해 처분 잡고. 당해 처분 모으시고. 그쵸? 당해 처분. 당해 처분 모으시고. 모으고 들어가면은 당해 처분은 무슨 처분입니까? 당해 처분은 동일한 사유의 처분이다. 이거죠? 동일 사유의 처분이다. 동일 사유 처분. 사유의 동일성에서 끌어내지는 게 바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기사동 잡아냈다 이거야. 그죠? 기사동 깨지면 사유 동일성 깨지고 처분 동일성 깨지고. 그쵸? 그러면 어떻게 돼? 객관적 범위 밖으로 나가고. 객관적 범위 밖으로 나가고. 실체상 한계 위반되고. 객관적 범위 밖으로 나가면 기판력 안 미치고. 그 다음 객관적 범위 밖으로 나가면 기속력 적용 안 되고. 실체상 한계 위반되면 처분사유 추가 변경 안 되고. 그래서 방향을 어디로 잡는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잡는다. 마이너스. 그렇죠? 중간에다가 공통분모를 잡는다 이거야.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기사동을 잡아요. 그럼 여기서 기사동이 깨진다. 마이너스 잡아요. 깨지면 처분사유 추가 변경 안 된다. 마이너스 잡고요. 기사동이 깨지면 기판력 안 미친다. 마이너스 잡고요. 기사동이 깨지면 기속력 적용 안 된다. 마이너스 잡고요. 잡았죠? 그래서 순서 잡으시게 되면 얘는 뭐예요? 본안 소송 절차. 얘네 둘은 판결의 효력. 얘는 절차법적 효력, 얘는 실체법적 효력. 절차 실체는 항상 뭐부터? 절차부터 판단한다. 이게 두 번째, 이게 세 번째. 순서는 이 순서로 간다. 질문 순서는 이 순서로 간다 이거죠. 그래서 이쪽에서 출제됐던 게 바로 뭐예요? 처분사의 추가 변경과 기속력에 대한 문제. 사시에서 출제됐었죠? 2012년인가요? 이쪽에서 사시 문제가 출제가 됐죠. 1012 사시에서 동시에 질문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A 사유를 B 사유로 소송 도중에 바꿀 수 있겠는가? 물어보는데 항상 문제는 기사동이 깨져요. 그럼 어떻게 돼? 안 됩니다. 이런 결론이 나와요. 한 문제 아닙니다. 같은 설문 안에서 안 됩니다. 그럼 무슨 판결 나와? 취소 판결 나오지? 처사추변 안 됐으니까 적법해진 게 아니고 그대로 위법한 거야. 취소 판결 나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다음에 다시 동일한 내용의 거부 처분할 수 있는가? 뭐로 넘어갔어요? 기속력. 처분사유 추가 변경 인정 안 됐으니까 A 사유를 B 사유로 바꾸는데 법원이 B 사유를 고려해 본 적이 있다 없다? 고려해 본 적이 없다. 미련이 남은 행정청은 똑같은 내용의 처분을 이거 근거로 또 했다. 기속력에 위반되냐? 기사동이 깨지니까 안 위반된다. 기속력이 적용이 안 되는데 어떻게 위반이 되겠습니까? 객관적 범위를 벗어나 버렸다는 거죠. 처분의 동일성이 깨졌어요. 그 다음 이쪽에 대한 질문이 뭐예요? 이게 뭐야? 2012년도 노무사 기출문제죠. 이게 지금 이 문제가 되는 거고 이 밑변이 바로 제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모의고사 문제.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이쪽에 지금 맞춰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우리가 예상이 되는 거죠. 기사동을 깰 것이라. 기사동이 깨지는 문제만 나와. 그러면 얘가 먼저고 얘가 먼저다. 이렇게 순서대로 언급하면 끝날 것이라. 근데 공통 논의가 있더라. 공통 논의는 앞으로 도치시켜서 중복 논의를 피할 것이라. 그래서 기사동을 앞으로 당겨놓고 그 다음 기판력, 기속력 순서로 하나씩 깨고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아시겠죠? 만약에 기판력이 미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기속력이 미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문제죠. 얘가 이랬습니다. 라목,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했다 해서 처음에 거부 처분이 나왔대요. 반려처분입니다. 조합 설립 신고 반려처분입니다. 여기서는 라목에 따른 사실관계예요. 그 다음 여기다가 이제 취소 소송을 제기를 했답니다. 취소를 제기했는데 인용이 되었답니다. 취소 판결이 나왔대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확정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얘가 뭐 했대요? 다시 재거부 처분을 했답니다. 재거부 처분을 했는데 여기서는 마목에 주로 정치운동 이걸 들었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답니다. 다시 취소를 제기를 했는데 이거는 과연 청구가 인용되겠니? 이걸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가 전소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소가 되는 거예요. 그죠? 전소가 되죠. 그 다음 이게 무슨 판결이야? 이게 인용 판결입니다. 기속력은 어디 적용된다고? 처분에 적용된다고. 기속력은 처분에 적용된다고요. 기판력은 어디 적용된다고? 후소에 적용된다고. 그쵸? 이게 후소죠. 그래서 얘만큼이 후소야. 여기까지 그냥 포함할까요? 얘가 후소가 됩니다. 얘가 후소 기판력. 기판력 이렇게 되겠죠. 순서는 어떻게 잡아요? 이걸 먼저 그 다음 이걸 뒤로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전소의 확정 판결에 기판력이 후소에 미친다면 이거요. 첫 번째 만약에 기판력이 미치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 게 인용 판결이잖아. 인용 판결이니까 뒤에는 더 이상 실체법적인 판단을 할 것 없이 무조건 인용시켜야 되는 거예요. 앞에랑 똑같은 말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거부처분 위법이야? 이 거부처분도 위법이야. 거기 인용 판결이니? 여기도 인용 판결. 이러고 끝나요. 그럼 기판력 미쳐요? 안 미쳐요? 안 미치잖아. 그러면 전소의 확정 판결에 기판력이 미쳐서 인용되는 거는 아니더라 이거야. 이거는 진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인용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야. 그럼 물어보면 인용 줄 수 있어? 예, 이유를 물어보면 그게 바로 기속력 논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일로 오는 게 기속력입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게 기속력에 대한 얘기야. 기속력. 만약 이 처분이 기속력에 위반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위법 무효인 처분이 돼버리겠죠? 위법 무효인 처분이 돼요. 그럼 여기서 무슨 판결 나와? 무효선언적 의미의 취소 판결 나올 거 아닙니까? 무효선언적 의미의 취소 판결 분명 인용 판결이잖아. 그렇죠? 근데 기속력 미쳐요? 기속력이 적용되면 위반된다고 말할 수 있겠지. 근데 기속력이 적용되지 않더라 이거야. 그래서 기속력이 위반되어 이 후소가 인용되는 것조차도 아니다 이거야. 그러면 무슨 일이 생겨? 또 다른 뭔가의 위법 사유가 있다면 이겁니다. 그 외의 위법 사유가 있다면 인용되겠지만 그런 거 없다면 기각되고 끝날 것이라. 이 문제가 2012년도 노무기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측 변, 이쪽 변을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지금 여러분들 저 문제를 보는 순간 뭐가 궁금해집니까? 소송 도중에 라목을 마목으로 바꾸는 건 왜 안 물어봤을까? 이런 마음이 드시는 게 정상이야. 그게 이쪽의 사시 문제였던 거니까. 그쵸? 왜? 사시는 6월달, 여러분은 8월달. 그쵸? 6월달에 요짓거리하고 8월달에 요짓거리 한다니까요. 예, 이런 식이죠. 4월달에 입시에서 똑같은 짓거리하고 7월 초에 행시에 똑같은 짓거리하고 기출이 같은 해 안에서도 빙빙 돈단 말이에요. 결국 이거는 트라이앵글을 알면 이걸 못 풀 리가 없는 거야. 그럼 이 해 내가 트라이앵글을 어떻게 만들었는데 이거 보고 만든 거예요. 이런 식의 문제 던져? 퓨전인데 퓨전은 뭔가 각 잡아줘야겠는데 그때 각 이렇게 잡은 거예요. 이거 보고 만들고 문제 나온다 이거죠. 그럼 우리는 뭘 주목해야 돼? 올해도 입시, 행시, 사시에서 도대체 뭔 문제들이 터지고 나오는지를 계속 주목해야죠. 그렇죠? 거기 또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를 질문한 게 노조 설립 신고 반려처분 문제입니다. 그래서 판결의 효력에 대한 얘기 잠깐 쉬었다가 마무리 깔끔하게 단문으로 하고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이제 2회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분 쉬었다가 11시 5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